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들은 이 당시에 다음번에 이제 사천으로 가게 되는데, 사천 해전에서는 원균이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원균의 세 척의 함대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함대에 합류하게 됐을 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배 숫자가 한 20몇 척 정도에 해당됐었었는데, 원균의 경우에는 원래 그것보다 훨씬 더 이 판옥선이 원래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전부 다 물속에다 가라앉히고 바로 판옥선 세 척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에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났겠죠. 하지만은 이 배들이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원군의 배와 이순신의 배가 같이 연합함대를 꾸려요. 그 다음에 사천 앞바다에서 당시에 이 일본군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일본군이 이때 당시에 육지 같은 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노략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약간 좀 썰물대라서 판옥선이 거의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본군의 배들이 당시에 이제 육지에서 이 조선군의 판옥선을 향해가지고서 총알을 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 얘네들에게 대포를 쏘면 얘네들 전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네들을 섬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떻게 했느냐, 이순신 장군의 그 배는 일부러 후퇴를 한 척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일본군들은 이순신의 배가 자기네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가지고서 열심히 총을 땅땅땅 쏘면서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게 됐던 것인데,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이 판옥선들이 상당수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의 배들이 열심히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판옥선이 당시에 조선의 배들이 열심히 도망을 가는 척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도망가는 걸 멈추더니 이번에는 왜 이상한 배 하나가 바로 일본군의 진영 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배가 분명히 판옥선인 것 같은데 배에 웬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못 가는 곳이 뾰족뾰족 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가 오는 그 방향 쪽에는 머리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머리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됐던 겁니다. 이른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이 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의 배들은 바로 이 거북선을 향해서 정말로 빗발과 같이 총알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거북선도 역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판옥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타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조선군의 배는 굉장히 두꺼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일본군의 배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단타 정술이라고 하죠. 즉, 배와 배끼리 부딪혀가지고서 상대방의 배를 이제 박살내거나 전복시키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거북선이 활용했던 거예요. 즉, 이 거북선이 가가지고서 당시에 일본군의 진영의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쪽 근처를 완전히 막 헤집고 돌아다닌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의 진영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었을 때, 그때쯤에 나머지 바로 이 조선의 판옥선들이 일제히 돌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여기 있었던 거의 일본군의 상당수를 전부 다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군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정신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또 어떤 게 벌어지냐면, 유일하게 군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땅이 바로 여기 이혁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휘하고 있는 군대가 당시에 이 이순신을 향해 가지고서 합류하러 다시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순신과 원균과 이때 당시에 바로 이혁기의 함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50척이 넘는 그런 함대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당포 싸움에서 이제 일본군을 만나가지고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군 진영에서는 당시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이순신의 함대와 대판 붙으려고 했었어요. 거의 한 100척 가까이 해당하는 그런 일본군의 대장선들 있죠. 이런 배들이 잔뜩 몰려가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남해 바다에 그런 제해권을 두고서 당시에 이순신의 연합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한산도 앞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순신의 연합함대와 일본군의 이제 해군 연합함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군의 배들은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이 조선의 배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와가지고서 대포를 발사하기 전에 빨리 와가지고서 조선군의 배를 점령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선의 배에 이제 다가가게 됐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조선의 배들은 처음에는 일제하고 있다가 바로 일본의 배들이 막 쫓아오게 되자 조선의 배들은 당시에 이것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슬슬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일자형이었는데 도망을 가는데 제일 앞장섰었던 그런 배가 이렇게 가더니 점차 이쪽에 있는 양 끄트머리에 있는 배들은 천천히 가고 여기 가운데 있는 배들은 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일본군은 바로 그 뒤를 쫓아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렇게 가운데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알고 봤더니 작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의 대포는 사실 조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대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적들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대포들이 한쪽을 향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대포를 발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운데 오는 애들은 바로 그 대포를 맞아 가지고서 박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도망가는 척 했었던 조선군의 군대가 배들이 일본군의 배가 여기 근처까지 오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뱃머리를 돌리더니 일제히 일본군의 바로 맨 앞에서부터 오고 있었던 그런 배들부터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일본군의 배들이 열심히 다가왔었지만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 대포마리를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십 척이 넘는 그런 일본군의 배들이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의 상당수가 일본군의 해군 거의 대부분의 전력이었는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이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질려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부터 도무지 안 되겠다. 한동안 조선군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일본군들은 절대로 조선의 그런 해군과 절대로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까지 됐던 겁니다. 일본군을 박살내고 나중에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어디까지 쳐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왜군의 이제 그 본격적인 한반도 내에서의 본고지라 볼 수 있었던 부산 앞바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막 대포 쏘고 난리도 났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해상권을 조선군이 되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일본군의 전략은 뭐냐면 육지를 통해 가지고서 일본군이 진격을 하면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 보급을 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계속해서 이 보급을 받으면서 북진을 해가지고서 이 만주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당시에 중국의 수도가 바로 이쪽에 베이징이었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함락한다 뭐 이런 식의 구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애당초에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다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라 그 다음에 육지로 같이 병진해가지고서 나가는 그런 전쟁 방식이 그 전략 자체가 완벽하게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일본군은. 자, 이다음부터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진격하는 거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계속해서 평양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 위험하다의 군대는 여기까지 갔었죠. 여기 함경도에까지 갔다가 북방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여진족과 또 한 번 또 싸우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또 내려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더 이상 북쪽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러한 일본군의 진격이 멈춘 것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 수군의 활약입니다.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수군의 활약. 자, 이순신의 수군이 중심이 되어 옥포, 사천, 당포에서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대첩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전쟁의 흐름을 한꺼번에 확 하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무슨 대첩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붙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이 해군의 상당수를 침몰시키게 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 병진 정책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었던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의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었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고 의병의 활약과 관련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중기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안 적었는데요. 이순신이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의 재해권을 장악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권을 장악하면서 일본군이 당시에 경상도를 유린을 하긴 했었지만 바로 이 호남 지역까지 들어오는 것을 바다에서 아예 막아버리다 보니까는 일본군은 호남 지역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은 이 지역을 일단은 바다로서 쳐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바로 호남 지역 침공 통로의 한쪽을 확실하게 막아버리는 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호남 국상지대 호남 국상지대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일본군에게 유린을 당하지 않는 땅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 있죠. 바로 여기 있는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 때문에 이 전라도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호남 지역이 간신히 살아남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한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군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일본군의 진격이 중간에 중단이 되게 되자 이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른바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병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얘기했었잖아요.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바로 백성들이 국가나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을 해가지고서 군대를 가게 했었다고요. 대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단군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수포제,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전쟁에 군인으로 사용해야 될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리다 보니까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울 군인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던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세금을 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그런 고을에 일본군 한 1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 1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고을을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1000명이 전부 다가 만약에 무장한 조선인이라고 한다면 매군에게 그렇게 쉽게 당했을 리가 있을까요? 보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쳐들어오는 일본군 자체는 확실하게 좀 막아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조선인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조총은 한번 빵 하고 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리가 한 50m에서 많아봤자 한 80m? 80m도 솔직히 너무 많은 건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80m 넘어서 총알을 맞으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 총알이 아니고 조금 아픈 납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던 의병은 일본군이 어떤 지역을 딱 지키고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의병들이 나서가지고서 그 왜군을 향해서 활을 몇 발 쏩니다. 그럼 왜군 열받겠죠? 열받아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은 바로 그들을
바로 자기네들의 근거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네들이 미리 매복해 있는 땅으로 몰래 유인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왜군들이 막 쫓아와가지고서 저놈들 잡아야 하면서 빵빵빵빵 하는데 문제는 뭐냐? 100m 넘어서 이제 총알이 닿는 건 사회다 보니까 조선분들은 그거 맞아도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일본군 더 약오르겠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쫓아갔을 때 갑자기 선두의 저 앞에 도망가던 이 의병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얘네들 어디 갔지? 라고 주변을 살펴봤을 때 바로 그 주변은 바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일본군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의병들이 쫙 하고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일제히 가운데 들어왔었던 일본군을 향해서 활을 쏴가지고 전멸시키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당시에 일본군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이 있었던 그런 곳들이면 웬만하면 전부 다 들고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형태의 이른바 각 지방에서의 우위를 내세운 병사들이 자생적으로 들고 일어났으니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표 하나. 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곽재우 선생, 홍위장군 곽재우라고 해가지고서 이분은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빨간색 옷을 입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는 비슷한 용모를 지닌 자기의 부하를 자신의 옷을 대신 입혀가지고서 동쪽에도 나타나게 하고 서쪽에도 나타나게 하고 남쪽에 북쪽에 막 나타나게 하는 등의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서 일본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수교를 통해가지고서 전과를 올리는 그런 전법을 사용했었던 분이 바로 이 곽재우 장군입니다. 조원 장군 같은 경우에는 영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들의 그런 병사들, 승병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일본군에게 이제 함락당했었던 청주성을 다시 되찾아요.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몰아서 일본군이 그때 당시에 바다로 전라도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러자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서 이제 충청남도 금산 지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쳐들어가서 일본군과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에서 그만 영두의 군대와 이 조원 장군을 따르는 바로 이 군인들이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충청남도 금산에서는 700 의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덤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본군의 간담을 굉장히 서늘하게 만들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문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당시에 일본 최강의 무장이라 불렸을 이 가토기요 마사가 바로 이 함경도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됐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쪽 근처를 가토기요 마사의 명령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조선을 배반했었던 국시 일가들을 의병을 모아가지고서 그들 전부 다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가토기요 마사의 이때 당시에 그 군대들을 전부 다 싸구리다 함경도 지역에서 몰아버렸었던 그런 하나의 도를 완전히 회복시켰었던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장군이 바로 이 정문무 장군이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금명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의병들을 모아가지고서 일본군과 그냥 미친듯이 정말 싸웠었어요. 한 70명 되고서 장렬하게 다 사과하면서 일본군과 미친듯이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일본 사람들 완전히 그냥 질리게 만들었었던 그런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천일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스님들 중에서도 원래 불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호국불교죠. 나라를 지켜야지 그래야지 부처님도 모실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사명대사라고 불렸었던 이른바 유정, 그리고 이 유정 스님의 스승이었었던 휴정, 서산대사라고 불렸던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스님들도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과 정말 엄청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직업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동감 1번은 바로 전직 관료들이 주로 많았었고요. 일단 이제 유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야지
유명한 사람은 보통 이제 그 사람 유명한 이유가 좀 똑똑해가지고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전략을 들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관료들을 전직 관료 출신이었던 사람들 많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전부 다가 양반,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학자들은 자기 땅을 부쳐먹고 살고 있었던 소작인들을 모아가지고서 의병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유학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승려 출신 빙산되겠습니다. 의병장들이 익숙한 지형을 통해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당시에 이 조선군은 처음에는 확실히 엄청나게 밀렸어요. 파주치서 그냥 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서 우리나라 한마디 진짜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기습을 당해서 했던 것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고, 두 번째 바로 수군을 중심으로 했었던 관군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일본군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게 된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중기 이후에 전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조선군은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 중기쯤 넘어갔을 때는 상황이 조금씩 역전이 되게 돼요. 먼저 조선의 수군이 일본군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하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의령 각 지역에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명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명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침공을 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방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쟁이 명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선 땅에서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조선 땅에서 끝나는 게 낫겠죠. 그 전쟁의 피해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나라는 바로 이 일본을 좀 우습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명나라에 5,000명 정도 해당되는 군대를 먼저 보내요. 보낸 다음에 이 조명연합군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바로 군인시 유키나가가 지키고 있었던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기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일본군이 여기에 대한 반격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의 5,000명의 군대는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명나라는 바로 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호성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을 동원해가지고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당시에 이순신이 바로 해군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남해안 지역에 제권을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으로 올라가 있었던 일본군은 한반도 지역을 거의 장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국에서부터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 반도 안에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식량을 구하려고 해도 당시에 의병들이 너무 활약을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량을 제대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땅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파악하기에 좀 많이 없었다는 점. 또 한 가지, 무기도 별로 이제 총알도 좀 막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식량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고 했었던 당시에 이 일본군은 확실하게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볼 수 있었던 호남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른바 전라도와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은 조금 덜 일본군의 공격에 피해를 좀 덜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군인들이 병마절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바로 이
서울을 다시 한번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은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군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충청도와 경상도에 있는 군대가 같이 연합을 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 그 군대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조선의 군대 숫자가요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겉으로 이제 이것을 10만 명이나 뻥을 쳤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군대가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 근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본군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소식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들 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 이 군대의 지휘관이 또 문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바로 여러 그런 군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문관이었던 이제 총대장이 얼떨결에 같이 올라가게 됐던 것인데, 이 용인 근처에서는 이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와키자카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사무라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맨 앞에서부터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조선군을 향해서 바로 몰래 매복을 해 있다가 그랬다가 한참 오고 있는 조선군을 향해서 총알을 빵빵 쏘고 그 다음에 각자 미친듯이 사무라이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서 막 달려가면서 빠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조선군을 바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무서우니까 선두에 섰던 조선군이 그러면 여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를 다 내팽개치고서 왔던 길로 다시 도망가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 그만 이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바로 이제 패배 중에서 가장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인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라도의 방어군이 굉장히 약화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당시에 그나마 자기 휘하에 있었던 군인들을 잘 보호하면서 내려왔었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권율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었죠. 선조는 이 권율 장군을 나름대로 신임을 해가지고서 육군 쪽에서의 총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전라도 지역을 나름대로 잘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군은 자기네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게 되자 바로 전라도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전라북도의 전주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웅치라고 하는 길목하고 이치라고 하는 길목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조선군이 바로 이 길목이 뚫리게 된다고 한다면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뺏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군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정말 미친듯이 싸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황진이라고 하는 장군은 정말 사방팔방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신들린 그런 칼솜씨를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곳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한 곳에서 패배를 했는데 한 곳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일본군이 승리를 거뒀던 곳도 나중에는 바로 그쪽이 뚫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조선군이 잔뜩 몰려오게 되자 거기에서 후퇴를 해서 다시 이 전라도 침공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자 일본군은 이제 상황이 되게 다급해졌어요. 왜냐면은 호남 지역을 일본이 뺏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은 바로 이쪽에 이제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호남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산맥이 없단 말이에요. 산맥이 없으니까는 바로 이쪽을 통해서 이 남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전라도 지역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여기 한 가운데에 굉장히 강력한 바로 또 한 가지 의병의 근거지기도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이 성의 이름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진주성에는 바로 김시민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군이 몰려 들어오게 되자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의병과 그다음에 관군들이 일부가 이 김시민 장군의 바로 진주성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모여들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시민 장군 휘하에 한
3,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조선 정규군과 그 다음 한 2만 명 정도 되는 바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나름대로 대비를 하려고 했었고요. 마침 또 거기 근처에 곽재우 장군이 짠하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성의 외곽에서 이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일본의 정규군 2만 명이 넘는 군대가 당시에 이 진주성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진주성은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이 있다가 이렇게 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쪽 근처에 바로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나름대로 이 강을 따라서 절벽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커다랗게 바로 이제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싹다 포위해가지고 바로 조선의 이제 진주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로 이 곽재우 장군은 외부에서 자신의 휘하 바로 의병들을 데리고서 외부에서 몰래 이런 곳에 이렇게 숨었던 겁니다. 매복을 했던 거예요. 매복을 하고 드디어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게 되자 그러자 이 김시민 장군은 어쨌든 간에 일본군이 여기를 공격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막아냈어요. 다 막아내고 그리고 너무 세게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때에 갑자기 공격을 하는 일본군 뒷덜미로 곽재우 장군이 몰래 숨겨놨던 의병 부대가 갑자기 뒤에 짜르고 나타나가지고서 여기에 있었던 그런 왜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었던 왜군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이제 이 군대가 또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일본군은 제대로 된 진주성에 대한 공격을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의 한 6일간의 혈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 김시민 장군이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게 됩니다.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 그만 이 김시민 장군은 적이 쐈었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은 전라도로 들어오는 그런 길목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조선편을 갖고 오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대전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진주성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주성 대첩.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여성 장군이 데리고 왔었던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그런 이 군대가 조선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조선의 이쪽에 있었던 그런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같이 이번에는 평양성을 공격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되게 부담이 되게 컸었던 일본은 당시에 아도미 키요마사의 바로 이 군대마저도 전부 다 후퇴해가지고서 평양성에 집결을 해서 이 조명연합군과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은 조총이 있지만 조명연합군에는 대포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명나라 군대의 대포는 조선의 대포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홍위포라고 해가지고서 이걸 빵 하고 발사하니까 순식간에 평양성의 성문이 박살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문이 있어야지 적들을 막는데 성문이 박살났으니 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향해 가지고서 조명연합군은 노도와 같이 쳐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이 일본군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무수한 시체를 남기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양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자, 한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 당시의 일본군은 바로 이 한양마저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조명연합군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잘 대비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조명연합군을 이끌고 있었던 이효성 장군은 이번엔 이 여세를 몰아서 한양까지 아예 그냥 되찾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 이 일본군이
조명연합군이 들어올 것 같은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몰래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위쪽에서 이제 대대적인 습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명나라 군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때 당시에 전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호성도 이때 당시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조명연합군은 이때 당시에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이 이호성이 좀 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조선군은 이호성의 명나라 군대에게 이 승기를 잡은 김에 확실하게 이제 내려가서 활약까지 되셨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호성은 조선군에게 전공을 뺏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이 좀 무서워가지고서 움직이기도 싫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일부러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호성의 군대가 바로 서울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조선의 각 지역의 의병과 관군들은 서울을 공격할 때에 같이 한꺼번에 포위를 해가지고서 아예 왜군을 다 선멸해버리려고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의병들과 관군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쫙 하고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권율장군입니다. 권율장군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5,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서 바로 경기도의 오산의 독산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고요. 거기에서 자기를 포위하고 있었던 그 일본군을 이제 자신의 기지를 이용해가지고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것을 이제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독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거기에서 권율장군이 어떻게 이 일본군들을 물리쳤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산성을 지나서 드디어 바로 이 권율장군의 군대가 서울에 있는 그 행주산성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행주산성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아예 서울 근처까지 올라오게 됐었던 이 조선의 군대를 완전하게 다 분쇄를 해가지고 함부로 서울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2,500명인가? 그거밖에 없었던 행주산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율장군의 군대에게 한 2만 명인가에 해당하는 그런 일본군을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권율장군의 군대 자체를 아예 섬멸시켜버리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권율장군의 군대가 비록 2,500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긴 그렇지만 조총만 일본군에게 조선이 약간 좀 밀렸을 뿐이지 전쟁 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이 확실히 일본군을 압도합니다. 바다에서 거북선이 있죠. 그 다음에 대포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바로 무슨 말이냐? 당시에 바로 일본군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승경도 같이 있었었는데 아마 이제 방어선을 1차, 2차, 3차로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2차, 3차로 나눴는데 적들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신기전을 당시에 발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신기전의 모형이에요. 실제로 이 뒤에다가 화약이 담겨있는 통이 같이 붙어있고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꼽혀 있었던 화살들이 한꺼번에 다다다닥 발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거의 사실상 이게 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다연말 로켓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발사를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몰려왔었던 일본군은 이 다연발 로켓포에 해당되는 신기전이 한번 쫙 쏘면은 한번 전부 다 쫙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의 그런 무기 중에서는 시하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격진천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독특한 그런 형태의 무기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크기는 한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이 철덩어리예요. 철덩어리긴 한데 이 안에는 여기 근처에 이제 심지가 있고 심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심지가 안쪽으로 돌아서 뱅글 돌아가지고서 여기 근처에 바로 엄청나게 많은 화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철파편이 막 있습니다. 철파편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다가 불을 붙이고 이것을 빵 하고 쏴가지고서 상대방의 진영에 딱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직접 맞는 사람은 당연히 죽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포를
일본군 진영에 한번 빵 하고 쏜다고 해서 몇 명이나 죽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문제는요. 이것이 딱 떨어졌는데, 이거 딱 떨어진 그 모습이 되게 희한하니까, 당시에, 이 전율 진영에서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걸 빵 하고 쏘니까, 이것이 일본군 진영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것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신기하게 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었던 일본군은, 야, 이거 뭐냐 하면서 주변에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심지가 하고 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잔뜩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안에 있는 바로 화약이 터져가지고 펑 하고 사방으로 여기 있었던 철조각들이 사방에 있는 그 일본군을 향해서 딱 날아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변에 있었던 일본군은 그 철파편을 맞고서 상당수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류탄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이렇게 되게 되자 이런 것을 막 날리고 그 외에도 각종 최신 무기를 다 사용해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게 막 싸움을 벌이게 되니까 일본군이 좀 지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전선이 무너지게 됐고 이 1전선에 제3전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3전선이 무너지게 되자 2전선에 가담을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였는데 2전선도 이제 무너지게 됐고 1전선으로 이들이 후퇴를 했고 이들은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바로 최근까지 일본군과 열심히 싸우는데 일본군도 이게 또 한계가 온 거예요. 권율 장군의 그런 부대가 그때까지 갖고 왔던 모든 그런 화약이라든가 무기 같은 거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틈을 타서 일본군은 바로 권율 장군의 부대를 자기들의 쪽수를 밀어붙여가지고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행주산성 뒤쪽에 있는 강으로 바로 웬 조선의 배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일본군은 저것은 조선의 지원병 아니겠는가? 라고 좌절을 하면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거기로 후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는 후방 쪽에서 이 권율 장군의 화약이라든가 각종 무기를 전달해주기 위한 수송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왔다고 한다면 일본군과 계속해서 싸웠고 일본군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행진대첩에서 조선군은 바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몇만 명을 에게 이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자신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종명연합군의 우두머리에 볼 수 있었던 이효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당신에게 큰 공을 하나 세워주게 하겠다. 서울을 넘겨줄게. 근데 약속 하나만 해주시오. 우리 일본군이 그냥 후퇴를 하는 것을 이 조명연합군은 뒤쫓아서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때문에 선조는 당연히 이것을 반대했겠죠. 조선군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계략이라고 생각했었던 이효성이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조선군은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고 명나라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그냥 후퇴하는 일본군을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은 서울을 말 그대로 홀라당 불태우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명연합군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당시에 자기네들의 군대를 일단은 경상도 지역으로 몰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조명연합군과 싸우기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상황이 되게 됐고 당시에 종명연합군은 바로 중국 지상을 다시 되찾은 채로 일본군과 지난한 협상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즉 일본군과 조명연합군이 이른바 화해를 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서로 제의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평화협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중기 정결 과정에서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중기 정결 과정에서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수군의 승리와 동그라미 2번 의병활동, 동그라미 3번 명군 참전 및 관군의 선전, 권율의 무슨 대첩이죠? 여러분들 바로 행주대첩이죠. 행주대첩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바로 무슨 성 대첩이죠?
바로 진주성 대첩이죠. 진주성 대첩. 그리고 이걸로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됨으로써 평양과 한양을 바로 조선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바로 휴전제의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이 되게 됐고 양측에선 이른바 지난한 협상이 바로 3년 동안이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